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 설계에 대한 또 다른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지적 설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과학으로 지적 설계 이론이 그 부적합하다, 또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반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반론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최초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과연 최초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지적 설계 논증은 역사 과학의 논증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즉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그 단백질과 DNA로서 일단 좀 좁혀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결국 단백질과 DNA가 어떤 물질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보유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이것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반면에 그 지성적 존재, 즉 정신을 가진 지성적 존재는 이러한 정보를 가진 물질이나 또는 정보를 가진 여러 가지 그 책이라든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DNA의 정보는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역사과학적 그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설계론이 여전히 그 비과학적이다, 또 과학이 아니다, 과학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과학을 하는 그런 많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적 설계로는 이런 면들이 없기 때문에 과학 이론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그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제기하는 어떤 과학 이론이 가져야 될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관찰 가능성. 즉,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숫자를 세거나, 또는 사진을 찍거나,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지적 존재는 전혀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과학 이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그 반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어, 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학을 현재 자연의 상태를 연구하는 이 작동과학의 관점에서만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제 4강인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과학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이 작동과학과, 즉, 현재 자연이 작동하는 그 모습을 다루는 작동과학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역사과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기원 문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과학에 속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거의 원인을 추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떤 과학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이야 뭐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뭐 전에 일어났던 것도 그 CCTV를 확인해서 뭐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기원 문제나 또는 뭐 우주의 탄생 문제 또는 뭐 공룡의 멸종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이해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찰 가능성을 어떤 그 설명에 대한 기준으로 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 중요한 게 이 역사과학하고 작동과학의 어떤 차이를 좀 분명하게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역사과학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연구할 때는 이 관찰 가능성을 어떤 그 설명의 어떤 타당성의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다라고 이제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작동과학에서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예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뭐 중력 이론은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뭐 다들 그 중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아주 뭐 중요한 이론이죠. 중력 이론은 뭐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력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 된 게 무슨 중력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상정을 하고 그 어떤 물체의 운동을 이해를 해보면은 그걸 통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중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또는 뭐 전자기력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뭐 전자기 법칙이 잘 맞는다 그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작동과학의 많은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우주 배경 복사를 최초로 발견한 이제 로버트 윌슨하고 아노 펜지아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이제 망원경 지난번 그 빅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그 뭐 윌슨과 펜지아스가 어떻게 하다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 갖고 그 나중에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노벨상 이거는 이제 윌슨 펜지아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코비 프로젝트를 했던 그 누구냐 잔 매더하고 조지 스무트 2006년에 노벨상을 받을 때 이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프레스 릴리즈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 빅뱅 시나리오가 더욱더 그 지지를 받게 됐고 그랬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노벨상을 주게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예, 뭐 이 사람들이라는 게 존 매드하고 이제 조지 스무트가 되겠죠. 이게 2006년에 나온 거니까. 아, 뭐 빅뱅을 직접 봐서 이 사람들이 뭐 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론해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빅뱅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그 설명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역사과학에서는 당연히 문제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다윈의 진화론도 뭐 다윈이 주장하기는 뭐 공통조상에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의 어떤 그 진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생명체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뭐 다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아규먼트를 해가면서 그 종의 기원에서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죠. 관찰된 그런 증거는. 그렇지만 이제 다윈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뭐 생물학에서 이론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찰 가능성을 무슨 뭐 이 역사과학의 이론에다가 자꾸 들이대 갖고선 이게 뭐 과학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그거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큰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작동과학에서도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 입자 가속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자 가속기는 그 어떤 그 새로운 입자들을, 이런 입자 가속기에서 아주 고에너지를 줘갖고선, 이 생성해내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입자의 생성을 확인하고 그러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런 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그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종종 그 입자가 그 존재한다면은 만들어낼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갖고 그런 흔적이 발견되면 그 입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입자의 존재를 또 확인을 하거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뭐 거의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그 힉스라는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힉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힉스 입자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어, 어떻게 이제 이런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이 발견이 돼 갖고선 그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힉스 입자가 직접 발견이 돼서 어, 또 관찰이 돼서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증명했다라기보다는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를 과학자들이 모니터링을 해갖고 그 흔적을 확인을 함으로써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힉스가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영광을 안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동과학인 경우에서조차도 많은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 존재와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큰 오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이 지적 설계론이 그 과학 이론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니, 지적 설계론은 뭐 과학이라면 어떤 그 자연 법칙을 이렇게 써갖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적 존재라는 거를 그 도입해 갖고 그거를 원용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라는 게 이게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적 존재를 이 원용하는 순간 과학의 법칙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역사과학과 작동과학의 차이를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법칙이라는 게 작동과학에선 중요하죠. 뭐 저도 뭐 전공이 화학이니까 화학에도 여러 가지 뭐 법칙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보일의 법칙이라든가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법칙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그 이 현재의 어떤 그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과학은 과거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사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그 자연 법칙이 무슨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로키 산맥 깊숙이 위치에 있는 이제 버제스 쉐일이라는 그러한 그 화석 발굴지의 그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삼엽충 화석이 아주 그 산 꼭대기,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삼엽충은 이거는 이제 해양 동물이거든요. 그럼 이 해양 동물의 화석이 어떻게 이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낼 때 무슨 어떤 자연 법칙으로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있나요? 자연 법칙으로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공룡이 멸종이 된 거 이것도 우리가 그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또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으로 됐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내는데 무슨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과학에서는 어떤 지금 문제된 결과를 우리가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연 법칙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특별한 사건 같은 거를 원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 이게 어떻게 되게 됐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게 과거 어느 시기에 이 지표면에 또 지각에 큰 변화가 있었구나. 이게 해수면이 크게 올라온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을 원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룡이 멸종이 됐다. 그러면은 공룡이 멸종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뭐 일설에 의하면 그 공룡이 그 어떻게 해서 멸종하게 됐냐면은 어느 날 큰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해갖고 그 충돌의 그 결과로 지구의 그 기후가 크게 변화하게 됐는데 그렇게 변화된 기후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게 됐다 하는 이런 그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인데요. 근데 뭐 전혀 허황된 가설은 아니고 그 큰 운석의 어떤 흔적이 저기 그 중앙 아메리카 유카탄 반도에 가면은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지구에 굉장한 그런 어, 그 기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생명체에 그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공룡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 갖고 이게 멸종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과학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된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원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자연 법칙이 주된 역할을 해갖고선 그런 그 문제된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을 원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은 역사과학적 설명에서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역사과학과 작동과학에 있어서는 이 어떤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거는 그 역사과학 그리고 또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오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지적 설계자가 개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연 법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적 설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지적 설계자가 개입됐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위반되는 것은 반드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자는 자연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자연 법칙의 작용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기 알파벳들을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석으로 된 알파벳들을 철판에다가 배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식으로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무질서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의미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Welcome to 아주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의미를 주는 그런 그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연 법칙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석들과 철판 사이에 작용하는 자연 법칙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설계자가 개입해 갖고선 그 법칙이 작용하는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설계자가 개입됐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반드시 위반이 된다. 이거 역시 지적 설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그런 오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어, 이런 이 관찰 가능성, 그리고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다른, 그 반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